오늘 도정일 선생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강연 주제가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좋은 삶과 행복한 삶의 차이, 이런 주제에 대해서 도정일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건데요. 간략히 선생님 소개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정일 선생님께서는 문학평론가이자 문화운동가, 그리고 현재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대학장을 재직 중이십니다. 그 인문학의 가치를 이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는데 앞장서 오셨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 그리고 영유아들을 위한 북스타트 운동,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한 교육 연수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문학동네에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선생님께서 써오신 글들을 모아서 도정일 문학선 7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1권 쓰잘데없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 그리고 2권 별들 사이에 길을 놓다, 이렇게 2종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5권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 바로 도정일 선생님 앞으로 모시고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색하게 들나요? 저게 좀 보기 싫은데. 아니, 그건 그대로 두고 의자를 차라리 밑으로 내리시고 미안합니다. 여기 저기다 올려놓으면 마치 제왕 여러분처럼 여러분 대학이 너무 미안해. 그냥 시작합니다. 이런 쓰잘데없는 책 읽고 오셔가지고 또 이 좋은 날 좋은 시간에 아마 틀림없이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괴롭게 듣게 되시게 된 운명에 대해서 깊이 동정합니다. 제가 미리 좀 양해를 구할게. 요새 몸을 좀 안 쳤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013년 무슨 이유인지 아직 내가 그 까닭을 이유를 잘 모르는데 하여간 1년 내내 아팠어요. 그리고 병이 병귀라고 부르는데 마귀의 귀자를 써서 한 달에 한 마리씩 차례로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월달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디스크, 3월달에는 어쩌기 계속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심지어 무슨 병까지, 무슨 마귀까지 달려드는가 하면 좀 얘기하기 좋습니다. 한번 보니까 이 엄지손톱 있잖아요. 엄지손톱. 이게 굉장히 아프단 말이에요. 병원에 가니까 뭐 주사를 주고 약을 계속 아파. 피부과를 갔더니 뭐 그건 좋은 얘기하는데 무좀 침투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아픕니다. 얼마나 걸릴 병이 없으면 무좀 그러다 화상을 당하지 않나. 화상도 당하고. 자고 내가 여러 가지 병을 알았는데 그 중에 심각한 것도 있고 대수를 주다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 작년 11월에 좀 문제가 심각해서 이제 이분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또 골절, 척추골절이라는 것을 당했습니다. 척추골절이라는 게 들으면 끔찍하잖아요, 그죠? 척추가 부러졌나 보다. 부러진 건 아니고 척추 이게 몇 번 척추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좀 눌려서 척추가 짜부러졌어요.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지팽이를 짚고 있습니다. 내가 지팽이 짚기를 좋아해서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 없이 이제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안에도 이게 다 공개됐고요. 지금 이 안에 내가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기부스입니다. 그래서 입을 때 기부스. 이걸 탁 입고 있으면 이게 단단하고 사람 이렇게 몸매를 잡아주고
그리고 또 무슨 착각이 드냐면 고구려 장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든든합니다. 자고 이게 좀 불편합니다. 이게 짊어지고 그분 등딱지처럼 이게 좀 보기 흉하고 돌아서면 이게 기부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 표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각적으로 그렇게 환영할 만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괜찮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책상에 동료도 들어오는데 뭐하러 왔어요? 잠깐 미안합니다. 뭐하러 왔어요? 빨리 가세요. 저기 오늘 토크에 걸려있는 공식 제목이 좋은 삶과 행복한 삶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때 내가 이걸로만으로 모자랄지 모르니까 부제를 하나 달아라. 그 달았나요? 행복의 값은 얼마인가? 그때 생각으로는 아마 지금 시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 그리고 열심히 자기 삶 속으로 초대하고 싶은 어떤 예를 들면 좋은 삶이라든가 행복이라든가 즐거움, 기쁨 이런 문제들이 현대인의 크나큰 관심사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사실 읽었는지 어쩐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보셨으리라고 얘기해주는 도정일 똥글집. 똥글집이라고 해서 진짜 똥글은 아닙니다, 이분. 내가 봐도 굉장히 좋은 글들이 있고 자가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 쓰잘데 없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이라든가 제2문집 별들 사이의 길을 놓다, 이 두 분의 문집에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관심,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쓰잘데없는 그런 것들이 목록이 된 것들, 어떻게 우리 시대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문제들에 연결되어 있는가, 또 우리 시대 사람들이 몹시 그리워하는 어떤 그 가치나 삶의 의미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목적의 설정 같은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일까? 쉽게 말하면 행복의 문제에 연결지을 무슨 방법이 있는 책인가? 이런 의문을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를 들면 행복이라는 그 단어를 표지에다가 쓰고 책 제목에다 쓰고 도정일의 행복론, 도정일의 인문학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닌 그냥 이상한 제목의 산문집을 냈을 때에는 독자들께서 이 글 한 편 한 편에 내가 담고자 했던 어떤 취지나 메시지 같은 것이 우리 시대의 삶과 우리 시대의 혼란과 우리 시대의 길 잃음, 우리 시대의 방황에 어떻게 연결되고 작은 무슨 안내판이라도 되어줄 수 있을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토크의 제목을 좋은 삶과 행복한 삶 저수기라는 실제로 여기 글들 수록된 글들을 보면 행복에 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안 그렇던가요? 혹시 여러분 이제 이야기 도중에 행복에 관한 질문 뭐 있으면 뭐든지 해 주십시오. 뭐든지 해도 관계없습니다. 모든 질문에 다 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게 아니고 도아무개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일은 질문을 만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놓는 질문, 이런 대학에서 신입생이든 4학년 학생이든 학생들이 내놓는 질문을 청취하고 그 질문과 만나는 일처럼 즐거운 일이 없습니다. 특히 내가 답변할 수 없었던 질문, 내가 도망치고 싶었던 질문, 그 대환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아무개의 토크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다. 우리는 41시간 허비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일이 한이 있더라도 우리들에게 틀림없이 소득으로 나올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공동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각자 하나씩 던져주시는 질문, 그것이 아마 가장 소중한 소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쓰잘데없는 소득이 아니라 정말로 쓰잘데있는 소득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슬슬 시작을 할 텐데, 이 보면 진행 방식을 보면 앞에 한 60분 강연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은 무슨 강연이죠? 무슨 말라 죽을 강연. 이런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나도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함께 얘기했으면 싶은 어떤 화두를 하나씩 끌어내놓고 그것을 얘기하고 여러분 질문으로 제기하든 내가 응답의 방식으로 대답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화두를 얘기하다가 도전의 특징 하나 있습니다. 하나의 화두에 시간을 균등하게 분배해서 한 5분에 끝내야 하는데, 어떤 화두가 마음에 들거나 그것을 설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싶으면 화두 하나를 놓고 3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더더구나 좀 긴장하시고 좀 미리 작전을 짜셔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길어야 한 9시까지 가는 거죠. 얘기가 길어지면 밤 12시까지 갈지 모릅니다. 내일 아침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지기 전에 여러분 경고 신호를 발해주시고, 오늘 이만하면 됐습니다. 오늘 해주고 날이 오늘 뿐이겠습니까? 여덟 만납시다. 통일되면 만납시다. 방식을 정해 두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을 좀 받고 싶어서 지금 이것을 마구 해제기는 중입니다. 여기 진행자는 없습니까? 예,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진행자가 얼마나 실력 발휘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현장에서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시면서 떠올랐던 작은 질문이라도 생기시면 바로 손을 드시면 질문을 안녕하세요. 김태우라고 합니다. 질문지는 않는데 그냥 질문 하나를 여쭤보고 싶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사람이 사는데 어떤 절대적인 목표랄까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요 유사한 질문 혹시 누가 갖고 계십니까? 있으면 한번 모아보십시다. 지금 질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목표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냥 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냥 하고 계시고요. 핸드마이크 듣고 말씀해 주시면. 안 들리는 말. 저는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20세기 서양 철학이 오게 되면 특히 이제 2차 대전을 끝내고 나서 이제 20세기 후반 중후반이고 그러면 그 서양 사상계에 심대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 변화의 영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그 서양의 지식인들 대학 교육 이런 데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게 뭘까? 목적에 관한 담론을 목적에 관한 얘기를 포기 내던지기로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또는 인간이 자기 삶을 전개하는데 또 집단적으로 인간이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무슨 목적이 있다.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는 나쁜 의미에서는 흔히 목적론적 역사관이라고 말한다든가 목적론적 가치관이라고 뭐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데 이것을 내버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얘기하면 그건 현대 지식이 아닌 것처럼 되고 맙니다. 이 영향이 이제 이 절정을 이루었던 것이 이제 뭐 그것도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제 한 번 지나갔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조에 와서 이런 사유가 그 이전에 구조주의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 뭐 또 그런 생각들이 이어져 오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이어지고 절정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한국의 젊은 지식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면서 모든 형태의 목적론, 그것에 연관된 본질론 이런 것들을 시궁창에 처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대학 교육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젊은 교수들, 특히 교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젊은 교수자들이 이제 인문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이런 데서 공부를 하고 이제 대학에 자리 잡기 위해서 비교육 젊은 연배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어서 예를 들면 교양 교육에서 삶의 목적 이렇게 얘기하면 진절이 칩니다. 진절이.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질문 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인간의 삶에 간단한 질문입니다. 목적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도 될까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개인 자기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자기가 세운 어떤 목적이 삶의 목적이라든가 목표라든가 나는 내 삶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설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나요? 없는 사람 없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허무주의자를 뽑아서 그에게 상을 줄 수 있습니다. 위대한 허무주의자의 상. 인간의 삶에서 목적을 뺄 수 없습니다. 목표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결혼해야 할 때가 되면 결혼에 대한 설계가 납니다. 조금 장난스러운 얘기입니다만 내가 만날 배우자는 이리저리 생겼으면 좋겠다. 결혼하면 애는 몇 낳고 자동차는 몇 대 가지고 돈이 없지만 냉장고 같은 것은 2대, 3대 갖다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 형태의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이런저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적을 세웁니다. 이것은 강한 의미의 목적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 우선 목적이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있는가? 혹은 이걸 더 강하게 목적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이 전자투표를 할 수 있으면 막 빠르게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셨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학생들 만나고 강의 현장에 나가고 동료들과 얘기하고 삶의 목적이나 의미에 대해서 토론해야 할 때도 있고 한데 이 목적의 문제에 어떻게 날씬하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 중늙은이, 늙은이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맨 먼저 생각을 출발시킬 수 있는 지점이 어디? 자기 자신입니다. 자, 여기 몇 가지 단서를 제안을 둡시다. 질문의 형태를 든지 현대인의 사상, 지적인 조류에서 본다면 역사 진보, 진보적 역사관이라든가 인간의 역사에는 목적이 있다 하는 목적론적 역사관, 여러분 역사의 목적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환영합니까? 수상쩍어합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서 이렇게 어느 쪽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로 갈릴 겁니다. 지금 대체로 세계의 지적 조류나 지식인의 판도, 지식인의 머리 검사를 해보면 역사의 목적이 있다. 강한 의미에서 예를 들면 19세기 진보 역사관이나 인간의 역사는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진보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진보사관이잖아요. 역사에는 또 목적이 있어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목적을 향해서 역사는 진행합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 내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중 지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병신, 미안합니다. 바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진보사관이나 목적론적 역사관을 갖는 또 그것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그 주장은 자기가 딱 가지고 있으면서 토론 자리에서 강하게 주장하실 수 있지만 얼마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반발이 심하고 비판이 많고 사람들의 그 거부감이 있는가, 그거는 일단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 진보나 역사의 목적론적 전개에 관한 생각에 현대인이 강한 불신과 거부감을 표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한 역사관의 폐해, 그런 역사관을 채택했던 정치 세력이나 사회, 국가들 또는 집단들에 의한 실수와 실패, 행패가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는 그냥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비에트 러시아입니다. 사회주의 소련의 역사는 소비에트주의만 아니고 사회주의 일반의 역사에 대한 생각, 또 사회주의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역사가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선한 생각에서 역사의 이런 목적, 저런 목적, 그리고 역사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역사의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선한 의미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었든 간에 역사 진보, 역사 목적으로 것을 몰라요. 그게 이 화두를 잡고 보니 이거 벌써 시간 30분 날아가라고 빨리 끝내야 돼요. 자, 그래서 마무리 시켰습니다. 마무리를 짓는데 오늘 여러분 내가 답변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집에 가시면 한번 생각해 봐주시오. 내 삶에는 내가 설정한 내가 생각한 목표가 있나 없나 한번 들여다보세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 자체가 우리들에게 던졌었습니다. 우리가 갖다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세운대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를 세운다 그러면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인간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면 신이 웃을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신이야 웃건 말건 인간은 목표를 세워야 왜요? 왜 그럴까요? 강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적이나 목표가 없으면 삶에 의미를 공급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정하지 않으면 의미라는 것을 집어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목적을 설정하지 않고도 나는 내 인생에 의미를 넣을 방법을 찾다. 그럼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두 가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목적론, 개인의 삶이든 집단의 삶이든 간에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떤 사회가, 정치 집단이 혹은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목적을 향해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일사불란하게 행진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형태의 그 생각을 오늘 많이 퇴소했답니다. 그건 사상계에서나 퇴소했지. 여러분, 국가주의가 팽배하는 나라들, 지금의 대한민국을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국가주의적인 사회 운영 방식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쪽으로 국민들을 몰아새끼고 그쪽으로 가도록 밀어붙이는 것, 이것은 정말로 위험하고 수상쩍고, 그리고 우리가 늘 비판과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어떤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빼고 개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집단적인 사회적 삶의 경우에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 설정한다는 게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목표는 그것이 개인의 삶에 주어지던 한 사회의 집단적인 삶, 혹은 한 사회가 우리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지라고 그 방향을 설정할 때 그 목표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데, 이런 목표는 어디 외부에서 바깥 세상이, 바깥 세계가, 신이, 초월적 존재가 딱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에 사는 사람들, 우리들 개개인이 나의 삶의 목표가 그건 내가 만듭니다. 내가 설정합니다.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만드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부여하고 싶은 목표, 내 삶에 내가 부여하고 싶은 의미와 가치, 이것은 없을 수가 없고 그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할 것과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유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할 것은 밖으로부터 강제로 주어져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고생스럽게 한 방향으로 줄 서서 달려가게 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목적론적인 사회 운영, 이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도 폭군적인 가부장제 사회, 한국도 아직 그런 사회 자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애들 삶의 목적 다 정해버리는, 야, 너 뭐해, 다 정해버리는. 이런 것은 대단히 이제 위험하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린다면, 현대인의 위기, 현대인의 삶이 불안해지고, 그의 삶이 여러 형태의 불안에 시달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자기 삶에 어떤 의미를 집어넣기 힘들고 가치를 발견해넣기 어렵고 목표라는 것을 세우기 어렵게 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버립니다. 그럼 이런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은 위대한 기능은 뭐냐? 그것은 방향을 준다라는 것, 우리를 안내한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 헤맵니다. 화살표가 없어. 이런 건물 밖으로 화장실 갈 때도 화살표 있어야 되잖아요. 화살표가 없습니다. 그럼 삶에 화살표가 없을 때, 어떤 자기 삶을 안내할 어떤 가이드도 없을 때 그 삶은 편안한가? 되는 대로 산다. 바람 부는 대로 가고 되는 대로 사는 삶도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방황이 심하고 괴롭고 고생합니다. 그래서 잠정적 결론,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놓고 우리가 설정하고 우리가 세우는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공허해지고 방향을 잃고, 방향을 잃은 삶은
공헌하고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손실이 많습니다. 그 목적이라는 게 왜 중요냐? 그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 삶에는 이러저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할 때, 의미를 집어넣을 때 그 의미가 여러분이 세우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삶의 목표와 연결되는가 안 되는가? 연결시키지 않고도 의미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 한번 실험해보세요. 테스트. 안 됩니다. 이 지평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탁자 의자의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이 탁자가 이 지평이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는가라는 목적, 이 지평의 목적과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답변이 될까요? 긴 시간 속에 좀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좀 거창한 질문이 나오면 내가 광분을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사회 초년생이신 분께서 질문 하나를 던져주셨어요. 예. 예. 초년생이라고요? 네. 환영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입니다. 현실적인 꿈과 이상적인 꿈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이로울까요? 하고 싶지 않음에도 버텨야 하거나 이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초년생 얼굴 좀 봅시다.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하셨어요? 네. 대학교내가. 네. 이 험난한 사회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험난한 사회는 전혀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고르지 않습니다. 불평등 사회입니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 모든 준비를 가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 나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귀하께서 초년생께서 이 사회를 잘 개척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건 답변이 아니고 현실의 요구가 있고 그 현실의 요구에 굴종만 해서는 안 되는데 아까 이상이라고 하셨죠. 이상은 일종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어떤 가치와 목표, 이상이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그것을 내동댕이 칠 것을 사회가 요구합니다. 이게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 진출을 하면서 또 사회 진출을 앞두고 대학 다니면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께서 사회생활까지 경험을 가진 선배들께서 자기 그 후배를 위해서나 저런 초년생들을 위해서 뭔가 좀 안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따가 꼭 안내 받으시 우리의 초짜를 위해서 조금씩 기여하십시오. 이런 생각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등록 나오는 거죠. 현실과 이상의 갈등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이상이고 현실이냐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자, 과격한 소리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현실과 이상을 이렇게 나누어 놓고 그거는 얼마 이상이냐 현실은 달라. 현실은 눈떠. 이상은 이상하고 현실은 이상이야. 이 이야기는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고 쓸모없다. 여러분 다릅니다. 쓸모없다라는 것과 이 책의 타이틀에서 나온 쓸데없는 아주 다른 뜻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MG가 한번 생각해요. 그거는 그 구분은 너무도 오랫동안 긴 세월 인간들을 괴롭혀왔고 지금도 사람들이 이상과 현실 이런 말로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그것을 나누어서 생각해야 할 정당한 순간들이 있는 반면에 흔히들 사회에 적응해야 돼. 사회생활에서는 네가 이상이 있더라도 좀 적고 현실에 먼저 현실의 요구에 현실의 명예에 부풀해 이런 소리를 하기 위해서 현실과 이상을 딱 나누어서 야 임마 그건 현실 문제야. 이렇게 현실주의자인 것처럼 말하는 선배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고 또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이것은 이상으로만 남겠구나. 꿈으로만 남겠구나. 내가 300년을 살아도
실현할 수 없는 어떤 꿈으로만 남겨있고 이렇게 또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몇 살이나 될 것 같다고요? 340세입니다. 이런 거 몰랐죠? 340세를 산 사람이 그 나이의 고리에 기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상을 버려라 현실은 이슬다. 이렇게 말하는 자는 일단 불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사회에 나오신 우리 초년생들을 기죽이고 자기의 삶의 방식이 옳다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고 현실에 적응하고 현실 적응은 무해야 되지만 적응하고 현실의 요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야만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은근히 압력 넣는. 자, 또 얘기를 들을게요.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인간은 이상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 이상이 비록 아무리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해도 자기의 생애 중에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아득하고 먼 이상 같아 보일지라도 이상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도 암흑의 강한 주장인데 이걸 여러분이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여러분 결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렇게 주장한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34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상에 대한 집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상을 세우는데 이 이상이 야 이건 참 고약한 이상이다. 버릴 때 이건 불가능한 이렇게 버리고 싶은 이상도 있죠. 또 버려야 할 이상도 있을 겁니다. 부모님은 이상과 공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공상과 이상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상은 갖는 것이 좋다. 실현은 불가능한 것을 알자.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 쉽게 생각하죠. 실현 불가능함으로 그것은 이상이다. 실현 가능하다면 그게 무슨 이상이 되겠어. 실현 불가능함으로 이상이고 그 이상이 있어야 그게 왜 있어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와 의미의 관계처럼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만 우리의 삶은 어떤 안내판을 화살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이상의 단계 이상이 요구하는 종착역에 도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이상에 대한 집착을 중요한 목표로 중요한 자기 삶의 방식으로 간직하지 않는 사람 그런 것이 없는 사회 그건 망조던 인간 망조던 사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아세요? 지금 현대는 그 자본주의 삶의 방식과 세계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업 자본주의적인 가치관, 시장 질서, 시장 전체주의 질서입니다. 시장 반대가 아니고 전체주의의 방식으로 시장 가치를 밀고 나가려고 하는 세력들에게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데요? 돈 벌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돈 벌어라. 돈이 목표이고 돈이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 필요한 이상은 무엇인가? 돈을 무시하자가 아닙니다. 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정한다 할지라도 돈이 아닌 것, 돈과 어쩌면 관계없는 것, 그런 것으로서 내가 간직해야 할 이상, 내가 간직해야 할 어떤 목표,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둘로 말하면 이 이상한 책의 제목 쓰잘데없이 포기한 거 그게 이상도 포함됩니다. 이상이라는 게 나 이상은 그렇소 내 이상은 이런 것소
종이대기에다 써서 시장에 갖다 내놓으라. 10원도 못 받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내 삶을 안내하는 가치로서 화살표로서 이상이 없다면 내가 하는 다른 모든 사업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내가 만드는 모든 관계들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돈이 아닌 것을 이상으로 삼는 삶의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삶을 개떡대 버려요. 아닐까요? 당신은 배부르고 따뜻하니까, 먹을 것이 많으니까 지금 돈에 대해서 감히 돈을 능멸하고 돈을 무시하려고 달려드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실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40년을 살고 난 오늘날까지도 나는 상당히 가난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와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돈에 우리가 삶의 전체를, 우리의 목숨 전체를, 우리의 인생의 행로 전체를 거기다 탑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상주의자라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상 말 안 하면 됩니다. 나의 이상은 있잖아요. 당신처럼 살지 않는 게 이상해. 이렇게 한 방 쫑골 확 줘가지고 길을 죽이는 방법도. 그래서 이런 그런 이상한 가르침을 있습니다. 교양이라는 말 요새 많이 쓰고, 교양이라는 무엇인가. 이제 이번 가을에 내가 또 책을 하나 써야 되는데, 이상한 출판사에서 부탁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교양이라는 무엇인가. 우리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화두입니다. 교양 어쩌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이게 무교양 사회입니다. 교양이 없는 사회입니다. 너무했나요? 이 말이 너무 지나쳤을 때에는 용서를 구합니다. 하느님에게, 나의 동료 대한민국 시민에게. 그러나 무교양 사회, 얼마나 천박한지 모릅니다. 대학에서도 교양 그림이, 전공학과 교수들이 교양 그거 그렇게 중요해. 학생들도 교양교육, 슬슬하면 취직이 급하지 교양이 중 이렇게 생각. 정권도 교양이 없고, 정치권에 가보세요. 정치권에 교양 있는 녀석이 몇이나 있는가? 없습니다. 눈 뜨고 찾아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관료들, 교양직 그 관료들이 있는가? 몇 사람 있지? 내가 좀 때때로 과격하게 발언하는데, 이 과격성은 어디 한꺼번에 도매금으로 몰아붙이면 안 되는데, 강조를 하다 보니까 도매금으로 쓰는 이것이 나의 과격성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예외가 없으며 교양 있는 지도자, 교양을 갖추는 관료들 왜 없겠습니까? 있다 이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들조차도 맥을 못 쓰는, 맥을 줄 수 없는 사회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교양이란 뭘까? 인간을,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자질은 무엇인가? 무엇이 교양이라는 것을 구성할까? 인간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할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교양론을 쓰는데, 미리 여러분에게 책 선정을 하면 교양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의 책인데 나오면 무조건 3권씩 사세요. 그래서 하나씩 나눠주십시오. 교양에 관한 10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여기서 교양과 이상을 얘기하는가? 미국 어떤 교수가, 노마 필드인가 이런 교수였는데, 교양을 아주 재밌게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잊히죠. 교양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상에 대한 집착이다. 어떤 이상이 있을 때 그 이상을 쉽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이상을 지키려고 하는 태도. 그 이상을 실현한다고 지킨다는 다릅니다. 실현할 수 없고 실현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양을 구성한다. 이게 뭐냐면 정신을 유지하고 산다. 그래서 영혼이 있다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때 영혼이 병들지 않는가 그런 얘기가 많이 써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혼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때는 어느 때인가? 영혼이 병들지 않는 때는 어느 때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하신 제가 예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는 말씀이셨는데요.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사회초년생이세요. 예. 역시 예. 머리가 반짝반짝 하신 것 같은데요. 젊으신 분들. 저는 이제 사회에 발을 담그려는 20대 초반의 독자입니다. 사회 속에서 일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리적 거리가 멀면 관계가 위태로워지게 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그런 심리적 거리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예. 심리적 거리라는 말 참 어려운 말인데 그 공간 거리와 심리적 거리가 흔히들 이제 하는 소리잖아요. 나와 그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심리적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가 원만할까? 이런 생각을 거기에도 물론 이제 무슨 정답이 있을 수가 없고 그 답은 우리가 살면서 찾아가야 합니다. 살면서 목적을 만들고 목적을 구성해 나가야 합니다. 목적은 구성되는 겁니다. 이 거리라는 것도 참 남들과의 거리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거리를 만들 것인가, 거리를 조절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특히 심리적 거리일 때는 뭐라고 정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선배들이 좀 도와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경험상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좀 사회 초년생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경험담이 있습니다. 첫째, 회사 동료들 사이에 어떤 사람들 왜 들어가자마자 같은 기수이기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같은 부에서 일하기도 하고 대단히 가까워지는 수가 있습니다. 형제처럼 붙어 다닌대요. 물어보십시다. 회사에 들어가서 한 1년 형제처럼 붙어 다닌대요. 이건 공간적 거리도 가깝고 심리적 거리도 대단히 가까운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가까운 거리를 만들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의 그 거리가, 그 관계가 잘 유지되던가요? 어떤 분이 고개를 쳤습니다. 땀 묻어요. 잘 유지됩니까? 내 경험으로는 340세의 경험으로는 그 유지 안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가깝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의 기원이 돼가지고 사람을 엄청 고생시키죠. 그리고 그 가깝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들이대면서 사람 괴롭히기 시작하고 그러면 미칩니다. 미쳐. 자, 그래서 이런 경험담에 비추어서 우리가 심리적 거리를 일률적으로 어떤 공식에 의해서 그것을 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서 거리의 소멸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친밀성이 생기는 경우와 친밀하면서도 거리를 유지하는 옛날 공자가 화이부동 이랬을 때 어느 쪽이 더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건강한 기여를 할 것입니다.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여성들 보면 말이죠. 가까워지면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또 제일 사람이 가까워지는 때가 언제냐면 연애할 때입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340세의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연애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타인이 관계없는 남과 남이 만나서 이 우주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친밀성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적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애인을 갖게 되고 사랑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환희 자각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 그때 뭐 날듯이 기쁘잖아요.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연애의 공통점은 뭔지 아시죠? 연애 사랑이 이제 게이데크 같은 후마니타스에 가르치는 그 화두의 하나입니다. 사랑의 공통경, 인간은 누구나 사랑한다. 그 공통경험에 틀림없습니다. 사랑은 공통경험인데 동시에 뭐가 사랑과 사랑에 따라 붙는 공통경험일까요? 아픔입니다. 배반입니다. 상심입니다. 상처입니다. 이게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 이건 너무했나 또?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이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70년 해로하고 그 이상의 세월 머리가 두 번씩 파뿌리자도 오랫동안 같이 사랑하면서 사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그 책을 보나 지금 보나 젊은이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쓰냐. 젊은이들은 너무 자주 쉽게 만나고 그 다음에 뭘까요? 쉽게 헤어진다. 이것이 연애의 사랑의 공통경험, 인사의 공통경험. 그래서 이거 심각하게는 듣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그는 그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홀랑 빠진 겁니다. 첫눈에 반해가지고. 이게 예를 들면 사랑에 빠졌을 때의 인간, 특히 그 연애했던 그 청년 남자들의 공통 눈을 뗄 수가 없다. 그는 단 한시도 그 여자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었다. 공통경험 아닙니까? 여러분 다 그런 경험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여자에게서 그 바꿔서 그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보통. 그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나 까레니나 소설 안나 까레니나와 그 남자 누구지? 블론스키가 그렇게 둘을 만나고 둘은 그 한눈에 반해서 불같은 사랑에 빠지는데 몇 달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어. 우리 헤어져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고 헤어지는 길을 선택합니다. 선택이라기보다 블론스키가 그렇게 선택하고 안나는 어떻게 선택할 길이 달리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차인 다음에 자기 길을 가는데 자기의 길이 뭐냐? 열차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지금 우리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그래. 그래서 연애할 때에도 그 연애가 좀 지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거리를 좀 유지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안 해주고 우리들 둘 사이에는 아무 비밀도 없어. 그래서 이 어리석은 젊은이들 보면 뭐 전날 밤에 우리 모든 방을 다 털어놓고 비밀 공개한다. 그런 바보의 의식을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성들? 그런데 여성들은 순진하니까 그게 왜 바보 의식인지 생각도 못하고 남자가 정말 다 털어놓고 공개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다 그러는 줄 알고 오겠다가 낭패봅니다. 무슨 낭패? 몇 달 지나서 꼬투리를 잡죠. 너 그때 뭐 다른 남자하고 뭐 어디 갔다니? 한국 남자들은 그게 더한다. 얼마나 저해라는지 모릅니다. 그 비일성의 정도가 이 우주에서 꼭대기에 있습니다. 여기 계신 남성 동지들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로 비열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하고
사랑의 그 유지를 위해서 또 사랑이 사랑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경건하게 그 사랑을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존경하는 방법은 거리를 없애지 않는 겁니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닐까요?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 남성 무지막지한 남성 촌놈들 신혼여행 가가지고 여보 내가 고백할 테니 당신도 이따위 수작을 하게 될 때는 지팡이를 후리치고 있어. 비밀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밀이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그 쓰잘데기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비밀입니다. 비밀. 그 비밀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 이런 비밀이 아니라 자기 가슴 속에서 절대로 자기가 내놓고 있는 버리고 싶지 않은 어떤 경험과 어떤 기억, 어떤 추억이 어떤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간직해야지. 뭐 남자 새로 하나 구했다고 뭐 다 변개치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틀린 얘기이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답변이 됩니까?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 더. 예? 좀 있어요? 정말 내일 아침까지 가려나? 적당히. 좋은 삶과 행복한 삶, 그리고 이 책의 이상한 행복의 값을 이런 질문들 주제가 주어져 있는데 이걸 좀 연결 짓는 작업도 필요해 보입니다. 좋은 삶과 행복한 삶은 서로 다를까요? 같은 의미일까요? 응? 같아야 한다. 야, 참 좋다. 예, 그게 바로 내 생각입니다. 좋은 삶과 행복한 삶을 같아야 그것이 행복한 삶, 좋은 삶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저런 거를 실삼스럽게 저런 문제를 그려놓느냐? 현대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말할 때, 행복을 구한다라고 할 때 이 행복은 좋은 삶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은 삶과 행복은 뗄 수 없는 것인데 그 고관계 행복 따로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행복한 삶이 곧 좋은 삶 이렇게 그냥 등식 관계에 놓고 마는데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이 특히 우리 사회처럼 타인의 기준에 의해서 또는 자기가 동의할 수 없는 찜찜한 이상한 기준에 의해서 행복이 추구되고 행복이 결정되고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하는 방식이 추천되고 있을 때 그 행복은 여러분 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행복. 그게 어떤 행복인지 되게 다 아십니다. 이 대학 들어오는 초년생들 말이죠. 그 경희대학 같은 원타스 칼리지에서 가치 조사를 해보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삶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해온 또는 생각하는 가치를 5개만 써봐라. 써서 제출하게 하는데 대개 그 5개의 항목이 5개, 6개, 7개까지가 일치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중등교육까지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온 우리의 미래 세대가 얼마나 유사한 어슷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무엇을 가치라고 생각하는지 놀랍도록 균질하고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1번 항목 뭘까요? 가치 1번 사랑? 예, 사랑이 올라갈 때 돈입니다. 돈. 예, 사랑 건강 다 올라가는데 제일 먼저 올라가는 돈입니다. 돈을 3번, 4번에 넣는 사람 학생도 있는데 그거는 자기네 말로 쪽팔리니까 3, 4번 순위를 배정했을 뿐이지 속으로는 1번 순위에 주고 싶으니까 사랑, 건강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돈은 우리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이 수단, 삶의 물질적인 토대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건 단일 말하면 그건 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에도 그렇고 사회 전체가 깊은 불안에 빠져 있잖아요. 깊은 그 불안은 뭐냐? 이게 돈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회인데 돈을 벌여야 되겠구나. 이게 1차적 고지. 그럼 돈을 좀 벌면 이만하면 됐다. 이러나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스톱할 수 있는, 이만하면 됐으니까 그만 벌, 이런 선이 있느냐? 없잖아요. 계속 봅니다. 계속해서 뛴다. 그리고 경쟁에 내몰리고 내가 앞서야지. 그렇게 뛰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경쟁사회에서 아까 사회 초전에서 경쟁사회에 나오면 고등학생 때부터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지금은 경쟁사회야, 무한 경쟁의 시대야, 네가 앞서든가 아니면 처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서라 아니면 뒤처져라, 앞서거나 뒤서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깊이 주입받고 툭 들어옵니다. 근데 대학 들어오니까 1년 4년 내내 불안합니다. 내가 정말 사회에 나가서 1등 할 수 있을까, 앞설 수 있을까, 그 생각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설 생각만 하니까 언제 앞섭니까? 못 쓰지. 늘 뒤처집니다. 후마니타스에서 만든 그 교육 교재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도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경쟁사회의 명령, 앞서라 아니면 뒤처져라, 성공하거나 아니면 죽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모두가 길을 잃은 곳에서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두가 길을 잃었을 때 누가 누구보다 앞선다, 누가 누구한테 뒤처졌다, 모두가 길을 잃은 상태에서는 앞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뒤처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늘 이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제한된 의미에 있어서 저 회사를 이 회사보다 앞서 있다, 어떤 기준이 있죠, 그죠? 앞섰다, 우리 사회가 좀 앞섰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의 경우에는 그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만약에 행복의 문제라고 할 때 그 행복이 내가 남보다 돈이 더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자동차 저 집은 한 대인데 난 두 대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그러면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결정 기준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아닐까요? 지금 이게 무슨 질문에 대한 응답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그 길이 잃어버렸지. 응? 심리적 글이. 예. 그래서 좋은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을 인연으로 해서 오늘 이후 우리가 같이 좀 살자. 우리가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삶일까? 그리고 그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좋은 삶이 없을 때, 좋은 삶이 아닐 때 그것은 행복한 삶이 될까? 돈이 있다고 해서 아닙니다. 그래서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좋은 삶일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할 것이 있다면, 실현하고자 버둥거려 할 것이 있다면 좋은 삶인가 하니까. 좋은 삶을 간단히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 그겁니다. 좋은 삶이라는 게. 좋은 삶이 뭐요? 정의해 보시오. 이러면 사람들이 참 난처해지는데, 당황스러워지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방식으로 정의를 내려보세요. 여러분이 되도 않은 글이지만 이런 산문집을 읽어보시기도 하고, 이렇게 나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삶이라는 건가? 일단은 살아볼 만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 우선 자기가 그렇게 판단해야 하고 남들도 그렇게 인정해주면 더 무서워요.
반드시 이런 두 번째로 생각해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 그런 지금 뒤에 튀어나온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 아닙니다.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 속에는 반드시 타인이라는 존재가 들어옵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와 타인, 나와 너와 남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는 삶 속에서 살만한 가치 있는 삶. 또 조금 달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행복할 이유가 있는 삶. 한국 사람들 맞죠. 행복을 찾아내면 얼마나 불행감에 많이 시달려서 그럴까요? 그거 우리 이해할 수가 있는데. 행복해야지 내가 행복을 잡아야지 하고 파리채 들고 잠자리채 들고 뛰어야 되겠네. 그래서 행복 못 잡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세는 내가 행복할 이유가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자기 나름으로 그 기준과 판단을 세우는 게 그건 하나도 안 해놓고 남들이 행복하다는 사람이 이런 게다 한 달에 얼마 벌면 행복하다. 그렇게 해서 행복을 줬습니다. 행복 그런 형태의 행복의 추구는 반드시 불행을 초래하고 행복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멀어지는 것이 행복이다. 요새 행복의 역설, 행복이라는 놈은 추구하면 할수록 안 온다 이게. 그러면 그 행복을 잡는 방식이 뭐야?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좋은 삶을 추구하면 행복한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도 헷갈릴 텐데요. 그럼 좋은 삶을 아까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 내가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 보아라 이 인생을 보아라 이 삶을 보아라 이것은 살아볼 만한 삶,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 이건 참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삶, 살아볼 만한 삶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들의 그 결정권, 개인들의 판단에 맡게 될 일인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왔습니다. 어떤 가치를 이런 판단의 중심부에 놓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반드시 한번 짚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런 보시면 이 산문집에도 우리가 좋은 삶을 만들어가는 방식에 관한 여러 가지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이 행복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아놓고 보니까, 그리고 제목을 그렇게 달아놓고 보니까 이게 행복의 조건, 행복의 어떤 실마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암시들이 거의 모든 꼭지에 들어있구나. 근데 그걸 의도하고 쓴 것이 아닌데, 이게 20년 동안 쓰여진 글들을 이렇게 모아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통의 주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좀 막연하고 추상적일지 모르겠는데,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과 연결을 지어라, 이런 게 있죠. 이 연결의 다른 이름이 예를 들면 협력의 삶, 경쟁만이 아니라 협력하는 삶. 인간 문명을 만들고 역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은 경쟁이 아니고 협력이다, 협동이다, 협업이다. 이런 소리 요새 많이 합니다. 인간이 한 5,000년 역사 시대를 지내놓고, 그리고 특히 지난 한 몇백 년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다 보니 그게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소중하게 문명을 만들어온, 역사를 추진해온 인간의 놀라운 힘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협동, 협력. 함께 일하고, 함께 연결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한다. 그리고 이 사무집 앞대가리에 어디 보면 괴테의 어머니 별들 사이에 길을 놓다. 여기가 아니구나. 제2문집에 들어있나 보다.
이 문집에도 연결을 주제로 하는 글이 참 많습니다. 연결. 여기 큰 것이 지금 제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340년 사니까 기억력이 여기 뭐 어느 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결의 중요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이제 제2문집에 어디 보면 우리가 상상력 인간을 있는 인간을 길러라고 요새 우리 사회 마담법석을 치고 창조적 인간을 길러야 한다라고 해요. 대한민국 교육은 뭐냐면 구호만 있고 내용은 없습니다. 창조적 인재를 길러야 한다. 근데 어떻게 해야 창조적 인재가 길러지는 그 방법론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육 좀 가보세요. 가장 비창조적 인간들 모여가지고 상상력 교육을 해야 한다고 아우성치면서 여러분 교육 현장에 가보세요. 초, 중, 등 교육 현장 상상력을 죽이는 교육입니다. 그러면 상상력의 다른 이름이 창조성. 그럼 상상력이 뭘까요? 간단하게. 그게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는 능력. 문학의 그 비유법을 가지고, 은유나 제일라의 비유법을 가지고 A, B를 관계없는 두 가지를 이어붙이는데, 문학교육이 그래서 상상력 교육이고 연결의 교육입니다. 문학교육이 창조교육의 필수 항목이다. 그런데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요새 누가 문학 교육 현장에서 추방해버리죠. 문학교육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무슨 놈의 상상력 교육을 시키며 무슨 예술 교육을 시키며 감성 교육을 시키며 창조적인 창조에 가장 크게 인간 문명의 창조적 영향에 기여한 게 과학과 예술입니다. 과학의 경우에는 예술이 문학이 끊임없이 사용하는 이 연결의 상상력을 활용하는 거 안 하나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시적 상상력을 끊임없이 활용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위대한 과학적 발견들이 나옵니다. 이런 과학사를 들여다보세요. 과학사에 이루어진 위대한 발견들을 엉뚱한 것들을 연결하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연결한다. 그것이 이것과 저것, 이 아이디어와 저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이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이 사람이 하는 일과 내가 하는 일 이런 것을 이어붙이고 그럼 반드시 길이 나옵니다. 길이 트입니다. 그것이 융합의 의미입니다. 통섭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창조성 상상력 이런 것은 무엇에 의해서 자극됩니까? 호기심에 의해 자극받습니다. 호기심. 그럼 호기심은 이거 뭐 애들 때나 어른한테 무슨 호기심. 사회에 나온 호기심 죽일 것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호기심이 죽는 순간에 우리는 죽습니다. 호기심은 창조성 상상력의 비밀이고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가치 있는 일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학생 때만 필요하다. 지금 대학생 호기심 다 죽였잖아요. 고등학교 나오면 호기심 다 죽였습니다. 애들 대학 1학년 들어올 때 보면 몸은 젊고 건강해서 발랄합니다. 그 머릿속은 삶은 호박같이 이걸 아세요? 호기심 다 죽고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맨날 정답 찾고 요런 문제가 나올 테니까 준비해라 그리고 정답 짓고 맨날 정답 교육이나 받은 그 머리에서 무슨 놈의 상상력 무슨 놈의 호기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자신을 단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길 많은 예를 들 수가 없는데 19페이지 보시면
지붕 위의 소년이라는 게 있어요. 지붕 위의 소년이라는 글이 하나 있는데 내가 그 순천 기적의 도서관 10주년 기념 장집에 썼던 글을 이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썼습니다. 이거 안 읽은 사람은 그냥 꼭 읽어주십시오. 또 자가 발전을 하면 여기 수록된 그 한 편 한 편은 읽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할 글들이라는 거 제가 보장할게요. 보장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글들, 이 글들 속에 그 담으려고 한 듯한 그런 어떤 화두가 무엇일까? 이거 이제 좀 찾아봐 주시면서 대화를 나중에 저한테 편지를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여기 그 지붕의 소년은 뭐냐면 미국 시인 스탠리 쿠니치라는 사람이 쓴 어떤 소년이었는데 초등학생 어느 날 학교에 갔다가 혜성 얘기를 듣습니다. 쌤한테서 헨리 혜성이라는 게 있어. 헨리 혜성 여러분 들어봤죠? 이게 76년인가 한 주기로 해서 지구에 가까이 왔다가 버려. 그래서 잘못하면 언젠가 박치기 할지 모른다. 이 시에서도 그 시인 어느 날 학교 선생님 아이들한테 헨리 혜성 얘기를 다 해주면서 그런데 있잖아. 요 별대가 헨리 혜성이 은하수를 건너서 지구와 박치기를 하게 되면 어찌 되는지 아니 너희들 애들이 눈이 동그래지죠. 그런 느낌이 내 학교에 안 나왔는데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아이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밥도 안 먹어. 식탁에 앉아서 시원하게 콜돌이 그 생각이 나요. 혜성이 오늘 이 지구와 박치기 하면 어찌 돼. 어쩌면 오늘 이 전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전이 됐죠. 그러니까 뭐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앉아있다가 엄마한테 야단을 시켜가지고 야단 맞은 아이는 어디로 갈까? 식구들 몰라요. 지구에 올라가서 밤 하나 치다보고 지구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을 설계할 때, 지을 때 나는 그 설계자 정기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설계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아이들이 별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내가 특별히 별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여기가 어린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제1의 어떤 대상, 밤하늘의 별입니다. 이건 요새 코스모스인가 뭔가에서 다시 옛날 코스모스 작가, 영어로 말하면 카즈모스, 코스모스 작가인 칼 세이건 얘기가 다시 나오고, 그 코스모스가 다시 리메이크 돼가지고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부탁을 할게요. 토요일 밤 11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 한국에서 들어와 있다네요. 거기서 그 코스모스 리메이크한 13부작을 밤 11시에 돌린다고 합니다. 그 우주 다큐멘터리 우리 같이 좀 꼭 보십시오. 같이 모여서 오늘 안 봐도 되니까요. 이 카즈모스를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그 책도 썼던 칼 세이건은 평생 천문학자, 우주천문학자, 또 천문학과 현대 우주과학을 대중화하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죠. 내가 칼 세이건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것은 아닌데, 써놓고 최근에 칼 세이건이 막 얘기 나오면, 맞다, 칼 세이건이 뭘 했냐. 7살 때 칼 세이건은 밤하늘을 맨날 치다.
그리고 도서관에 찾아가서 별에 관한 얘기, 별에 관한 책을 대출 봤습니다. 그 책 맨날 읽습니다. 이런 구절을 써놨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붕에서 기다리는 아이 그 다음에 그분이 어찌 되었을까? 그 소년은 지붕에서 내려왔을까? 우리는 안다. 거기서 내려온 소년이 커서 그 자신이 선생님이 되고 여자의 남자, 아이의 아빠, 시인, 예술가, 과학자가 되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안다. 어른이 되어서 사람들이 가슴 한 구석 기억의 깊은 웅덩이에는 밤하늘의 별들을 쳐다보던 소년 하나가 아직도 지붕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런 얘기를 썼는데 이 뭐 여자가 쓴 것도 아니고 상당히 감성적으로 좀 간지럽긴 하지만 진심으로 썼습니다. 여자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그리고 젠다조에서 칩니다. 그리고 이런 또 소리를 썼습니다. 그때 순천관 그 설계를 할 때 늘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스탠리 쿠니츠의 시에 나온 그 지붕의 소년의 그 얘기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에 대한 궁금증과 우주에 대한 신비감 없이 아이들이 잘 자랄 방법은 없다. 이것도 과격한 진술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미의 과격한 진술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호기심입니다. 생각에 잠기는 아이가 인간의 미래이고 세계의 미래. 뭐 이런 소리도 썼고 그리고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기적의 순천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이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아이들을 점수 경쟁으로 내몰거나 과목 공부 안 한다고 윽박지르고 큰 소리로 야단쳐서 호기심 죽여놓고 상상력의 날개축제를 분질러 놓는 일 없이 정말이지 그런 일 없이 순천의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기여할까 그럴 것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게 꼭 순천 얘기 아닌데 대한민국을 염두에 두고 씁니다. 우리 자신을 염두에 두고 씁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하는 호기심인데 여기서 잠재울 수 있는 행복과 관계되는 호기심의 중요. 호기심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합니다. 호기심이 우리의 삶을 좋은 삶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연결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기심 얘기하면 호기심 이거 뭐 영어로 이게 뭐 큐리오시티인가 뭐 그렇겠죠. 그게 뭐 그리 중요한데. 호기심 어릴 때 누구나 다 호기심 가지. 그러나 20살 넘어서 대학 들어오고 대학 4년 동안 거기서 썼고 그리고 사회들에서 한 10년 살아. 이게 호기심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어야 합니다. 호기심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 호기심을 유지하는 삶, 그것이 좋은 삶입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이제 일이 많습니다. 회사에 나가면 뭐 해야 할 자명들도 많고 업무만. 그러나 호기심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책을 읽고 영화도 보고 어떤 지적인 화두를 잡아서 평생 그것을 추적하기도. 만약에 내가 과학 다큐에 관심이 있다. 우주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별에 관한 이야기, 과학 다큐멘터리, 과학 철학 이걸 끊임없이 찾아보고 지적 호기심을 유지해 나가는 일입니다.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게 유지될 때만 여러분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호기심은 치매 예방제 중에 최고의 호기심이 죽는 순간 치매에 걸릴 수 있습니다. 기능협소에 대한 뇌가 자극을 받을 기회를 갖고 갖추는 거다. 제 시간이 많이 돼서 더 이상하게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들 수두룩하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 관계의 건축술 이래가지고 인문학 얘기도 한 30페이지에 걸쳐서 해놓은 게 있는데 또 자가 발견하고요. 여기 수록되어 있는 인문학 이야기 한 30페이지를 그 자체만 뜯어내어서
단행본을 내도 아주 그럴듯한 읽을거리가 되는 인문학 이야기입니다. 그럼 인문학이 왜 중요한가? 연결의 학문, 관계의 학문, 관계식의 학문, 호기심의 학문, 그리고 무엇보다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라는 문제를 끊임없이 사유하는 인문학의 3대 화두가 있습니다. 그게 의미, 가치, 목적이라는 쌍적. 그거는 이 인문학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인문학이라는 뭐야?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자기가 사는 사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문명과 자연에 대해서 인간이 지고 있는 책임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것, 그것이 인문학. 그것이 인문 정신이에요. 그걸 빼고 나면 인문학이라는 건 없다. 이런 얘기도 써놨습니다. 인문학에 대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관점입니다. 그럼 오늘 인문학 그러면 이게 행복 잡기 뭐 천만의 말씀. 인문학과 행복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잡는 그 잠자리 체인지, 파리 체인지, 그게 인문학이 아닙니다. 잘못 돼가지고 뭐 인문학 들으면 행복해지느라고 사람들이 그냥 불쌍하게도 양밥솥 치고 다니는데 웃기는 얘기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인문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는데 인문학 강의 한번 듣고 인문학 교수 다니면 행복해. 천만의 말씀. 인문학은 우선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불안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게 하고 질문이라는 게 이게 뭔지 압니까? 쓰잘데없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고견 질문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나에 대해서 지고 있는 책임, 타인에 대해서 지고 있는 이런 것을 불안하게 관리시키는 정신적인 노력. 그게 자 그러면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인문학의 3대 화두다. 그럼 오늘 우리가 모였으니까 기념으로 하나를 더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인간이 이 세상,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리스트를 정하기로 하면 무수히 많은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중요한 일들. 그래서 사람마다 중요한 일들 많고 그 일들을 하자면 우리가 시간이 없습니다.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유한한 시간을 우리가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하고 싶은 일에 배치하고 분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소홀히 하거나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자기의 삶에 직접 관계가 없어 보이는 기본적인 가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 기본적으로 버릴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충 망각해 버립니다. 예, 그거 없다고 내가 못 살아. 잘 살 수 있지. 인문학이 쥐고 있는 3대 화두 있죠. 의미와 가치,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쓰잘데없이 소중한 것들. 쓰잘데없이 왜 쓰잘데없이 그것들이 시장에 내놓으면 똥값도 못 받는다. 미안합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일들이 똥값 되고 무용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글에 보면 이야기는 왜 끊임없이 만들지? 문학에 관한 얘기도 끊임없이 이야기 만들잖아요. 소설로, 동화로, 영화, 만화로 이야기를 만들게 돼요. 인간은 어째서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를 만듭니까? 인간에게 버릴 수 없는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움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다른 걸로 대체하면서 산다. 다른 더 급하고 소중한 일이 있다 생각하고 그 그리움의 그리움 것들 버리고 삽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리고 사는 그러나 내밀하게 남아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삶의 가이드로 삼아야 할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소중한 일의 목록을 집행 순서를
집행의 일정을 어떻게 짜든 관계없이 우리가 평생 동안 인간으로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소중한 일, 중요한 일, 그런 건 없을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한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왜 끊임없이 만들어지는가라는 제목의 글 주소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할 만한 일, 잘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는 방법. 첫째, 일, 의미가 없는 곳에 의미를 세우는 일.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주입하는 일.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세우는 일. 이 3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 어떤 모양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일,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내가 선 자리에서 우리들의 차원에서 사회의 차원에서 집단적인 차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좋은 사회는 왜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 좋은 사회입니다. 그럼 좋은 삶이건 행복한 삶이건 간에 이 좋은 삶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는 사회적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그 물질적 부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적 공동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가 지켜지고 사람들이 존중받고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받는 사회. 그것이 좋은 삶의 기본적인 물질적 조건, 사회적 조건. 그러면 민주주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의미를 세우고 희망을 만들어 놓고 정의를 세우는 일과 전부 연결됩니다. 정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을 넣고자 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아닙니다. 소수 일부 집단, 일부 계층에게만 희망을 주는 민주주의 아니죠. 불평등 사회가 그렇습니다. 불평등 사회는 희망의 불평등, 자원과 돈의 불평등만이 아니라 희망의 분배 방식도 불평등으로 있죠. 의미도 불평등으로 분배합니다. 지금 끝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럴 때 이제 끝날 시간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친구 있잖아요. 저런 친구를 잡아다가 중사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는 대단히 많지만 여기서 작별해야 되겠습니다. 또 언제 만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고 여러분 한숨무강을 생각 같아서는 내일 새벽 6시까지 듣고 싶지만 아쉽게 이걸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가슴속에 별처럼 질문들이 총총 박히는 느낌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그런 질문들 품고 계시다가 꼭 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쪽에서 사인회를 하려고 하거든요. 토요일날 칼세이건 그 진행자가 하나 나와요. 칼세이건 축구선수가 닐타이슨이라는 그런 제목자가 이 닐타이슨이 그 첫 회 방송에서 일단 내가 못 봐서 본 사람들이 닐타이슨이 고등학생 때에 세이건을 찾아가서 책에 써서 쓰는데 환대도 받고 그랬거든요. 이 친구 세계가 그때 결정됩니다. 아 나도 저 교수님처럼 전체 전문가가 되겠지. 이게 여러분 무슨 힘인지 압니까? 환대의 힘, 연결의 힘, 환대. 여러분의 이웃들, 친구들, 애인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환대합시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람을 사람다운 삶으로 이끄는 중요한 비결, 그건 뭔지 아세요? 타인을 환대해 주는 겁니다. 이거 렌즈라고 보셨죠? 그게 보면 환대의 식탁 나옵니다. 맨날 쫓겨나던 그 장반장이 어느 날 수도원에 찾아갔다가 뜻밖에도 그 수도원장이 지금 그 저녁 식탁에
초대되는 관계는 거죠. 그 식탁에서 신부가 신부지수도 원장이 수장님 오늘 저녁 우리를 찾아주신 특별한 손님 이렇게 장발장을 소개합니다. 특별한 손님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죠. 늘 쫓겨나기만 하고 천대받았던 장발장 처음으로 자기를 특별한 손님이라고 부르주는 그런 식탁에 앉아 눈이 동그래져요. 그 이후 장발장의 삶을 바꾸죠. 한 대는 사람을 바꾼다.